안녕하세요. 사유의 서재. 에리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고했던 신분 제도의 속박,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 군주의 압제적인 통치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이성과 선택,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리가 쟁취했다고 믿는 자유가 해방감과 성장의 기쁨만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견딜 수 없는 고독과 뿌리 뽑힌 듯한 불안, 거대한 세상 앞에서 느끼는 처절한 무력감을 함께 선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이 자유라는 무거운 선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시 새로운 형태의 속박과 예속 상태로 심지어는 파괴적인 이념 속으로 도피하려 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충격적이면서도 현대인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가인 에리 프롬의 대표작,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이 책은 근대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이 획득한 소극적 자유, 즉, 무언가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개인을 원자화시키고 고립시켜 심리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그 결과 20세기 초 유럽을 휩쓴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광하게 되었는지, 혹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을 포기한 채 여론이나 유행에 휩쓸리며 인명적인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기려 하는지, 그 심층적인 사회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파헤칩니다. 오늘 우리는 에리 프롬의 날카롭고 깊은 분석의 시선을 따라 현대 문명과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불안의 근원을 탐색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적극적 자유, 즉 무엇인가를 향한 자유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절실한 질문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책의 서두에서 현대 사회, 특히 서구 문명이 직면한 근본적인 모순과 딜레마를 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합니다. 인류는 수세기에 걸친 기나긴 투쟁, 예를 들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그리고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봉건적 속박, 교회의 절대적인 정신적 권위, 절대 군주의 정치적 압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외부적인 강제와 억압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그리고 이성의 힘을 쟁취해왔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진보이며 해방의 과정이었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이나 길드의 규제, 혹은 지역 공동체의 엄격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롬이 말하는 소극적 자유, 네거티브 프리덤, 즉 무언가로부터의 자유, 프리덤 프롬입니다. 외부적인 권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프롬은 바로 이 개인의 해방과 자립 과정, 즉 그가 개인화 과정, 인디비주에이션 프로세스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이 동시에 양날이 검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한편으로 개인은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강하고 더 이성적이며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인간은 동시에 과거의 자신에게 안정감과 소속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던 전통적인 유대 관계들, 즉 프롬이 원초적 유대, 프라이메리 반즈라고 부르는 것들로부터도 분리되고 단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 유대란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속하게 되는 가족, 시족, 부족 공동체, 중세의 신분 질서, 종교 공동체 등과 같이 개인의 정체성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약하는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농노는 영주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었고 이동의 자유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장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부조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된 세계관과 삶의 의미, 그리고 내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비판적 사고는 극도로 제한되었지만 대신 그는 자신이 거대한 우주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현대인이 겪는 극심한 고독이나 실존적 불안, 혹은 무의미함에 시달릴 필요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고되고 억압적이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확실하고 안정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 중심 사상의 대두, 종교개혁을 통한 교회의 권위 약화와 개인 신앙의 강조,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흥과 함께 시작된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이러한 전통적인 원초적 유대를 점차 해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나 역할, 혹은 공동체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적 의미의 개인의 탄생이며 소극적 자유의 획득 과정입니다. 하지만 프롬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근대인의 비극적인 딜레마가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과거의 자신을 안전하게 감싸주었던 모든 유대 관계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던져진 듯한 극심한 고립감, 아이솔레이션과 불안, 앵자이어티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신이나 군주 혹은 공동체라는 거대한 힘에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개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동시에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사회 구조, 예를 들어 국가, 시장, 거대 기업 등 앞에서 자신의 왜소함과 무력감, 파워얼러스너스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프롬은 이러한 근대인의 심리 상태를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안전한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에 나온 아기가 자유를 얻는 동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기는 성장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야 하지만 그 분리는 동시에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대인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실존적 고독과 근원적인 불안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프롬은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진단합니다. 개인이 원초적 유대로부터 해방되는 이 과정은 그를 더욱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고립시키고 그 결과 불안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고립감과 무력감은 자유의 또 다른 얼굴이며 현대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심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극적 자유는 개인에게 해방감과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견디기 힘든 고독과 불안, 무력감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고립되고 불안하며 무력해진 개인은 자신의 존재가 하찮고 삶이 무의미하다는 실존적 공허함 앞에서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프롬은 바로 이 견딜 수 없는 심리적 부담, 즉 고독과 불안,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 어떻게든 다시 안정감과 소속감, 그리고 힘의 감각을 되찾으려는 강력하고도 무의식적인 충동이 인간 내면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만약 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타인 및 세계와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고립과 불안을 극복하는 길, 즉 프롬이 적극적 자유, 파지티브 프리덤 또는 무엇인가를 향한 자유, 프리덤 투라고 부르는 길을 찾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이 견딜 수 없는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힘들게 얻은 자유 그 자체를 내던지고 새로운 형태의 속박과 예속 상태로 도피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자유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가 의미하는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즉, 현대인은 한편으로는 자유를 갈망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유가 주는 고독과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금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의존하거나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려는, 즉 새로운 형태의 예속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모순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러한 역설적인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주요한 메커니즘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세 가지 도피 메커니즘은 바로 권위주의, 어소리테리어니즘, 파괴성, 디스트럭티브너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인형적 동조, 오타머탄 컨포미티입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들은 모두 개인이 고립감과 무력감이라는 견딜 수 없는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상실된 안정감과 힘의 감각,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무의식적 시도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도피의 길들은 결국 개인의 진정한 자아, 셀프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도피 메커니즘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 메커니즘은 권위주의, 어소리테리언이즘입니다. 이것은 독립적이고 개별화된 자아로서 느끼는 고독과 무력감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외부의 대상, 예를 들어 강력한 지도자, 국가, 교회, 특정 이념, 혹은 심지어 추상적인 운명이나 역사 법칙 등과 심리적으로 융합시키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약하고 고립된 자아를 포기하고 더 큰 힘의 일부가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왜소함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그 외부 대상이 가진 힘과 영광, 그리고 확실성에 참여함으로써 상실된 안정감과 삶의 방향, 그리고 의미를 되찾으려 합니다. 프롬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격 구조가 겉으로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충동, 즉 마조이즘, 메서키즘, 피학적 성향, 과 사디즘, 세이디즘, 가학적 성향, 이 형태로 나타난다고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마조이즘과 사디즘은 표면적으로는 각각 복종과 지배라는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롬은 이 둘이 사실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자아의 온전함을 포기하고 외부 대상과의 공생적, 신비아틱, 인관계를 통해 자신이 존재를 유지하려는 동일한 심리적 뿌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즉, 둘 다 건강한 개인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병리적인 시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조이즘적 충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작고 하찮으며 무력하게 느끼고 이러한 자신의 왜소함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압도적인 힘 앞에 스스로를 기꺼이 내맡기고 복종하며 그 힘의 일부가 되려는 욕구입니다. 마조이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 욕망, 비판 능력을 포기하고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힘, 예를 들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강력한 국가, 거대한 조직, 혹은 신이나 운명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완전히 융합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복종하고 희생하며 심지어 고통받는 것에서 역설적인 안정감과 해방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독재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추종자들, 혹은 사이비 종교 교주에게 자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신도들, 또는 자신을 끊임없이 비하하고 학대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마조이즘적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외부의 힘에 완전히 의존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책임져야 하는 자유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프롬은 이를 개인적 자아를 녹여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을 상실하려는 고독한 원자가 더 큰 힘의 일부가 되어 그 불꽃 속으로 다시 뛰어들려는 노력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유의 고통보다는 예속의 안정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디즘적 충동은 마조이즘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고립된 자아의 불안과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동일한 뿌리를 갖습니다. 사디즘은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지배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힘 아래 완전히 예속시킴으로써 자신의 무력감을 보상받고 우월감과 힘의 감각을 느끼려는 욕구입니다. 사디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취급하며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파괴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타인을 착취하고 이용하며 심지어 그들에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과 힘을 확인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나 약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굴복시키려는 권위적인 상사,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통제하려는 부모, 혹은 타인의 감정이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사디즘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롬이 말하는 사디즘이 단순히 성적인 가학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신적 자율성을 파괴하고 그를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심리적 지배욕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프롬은 이러한 사디즘적 충동이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타인을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대로 부리려는 욕구. 둘째, 타인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하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구. 셋째, 타인이 고통받거나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려는 욕구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립감과 무력감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타인과의 왜곡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프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조이즘과 사디즘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성격, 어소리테리언 캐릭터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성격 구조의 양면을 이루며 한 사람 안에서도 종종 함께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보다 강하다고 인식하는 대상 앞에서는 기꺼이 복종하고 의존하는 마조이즘적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약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사디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명확한 위계질서 속에서의 지배 복종 관계를 선호하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격 구조는 개인의 자발성,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심각하게 억누르고 마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프롬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격이 사회의 특정 계층이나 집단 내에서 널리 퍼져 있을 때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위험한 심리적 토양이 마련된다고 깊이 경고합니다. 두 번째 주요한 자유로부터의 도피 메커니즘은 파괴성, 디스트럭티브너스입니다. 이것은 권위주의처럼 외부 대상과의 융합이나 지배 복종 관계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부 세계나 대상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파괴하려는 충동입니다. 파괴성은 개인이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좌절되고 자신의 잠재력이 실현될 길이 막혀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살아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 억눌린 생명력과 에너지가 왜곡되어 분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을 압도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극심한 무력감과 불안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위협적인 세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절망적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파괴성은 실현되지 못한 삶의 결과이다. 개인의 감각적, 정서적, 지적 잠재력의 실현이 좌절될수록 파괴성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해진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혹은 전쟁이나 테러리즘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집단적인 파괴 행위에서 이러한 파괴성의 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파괴성은 사디즘과 유사하게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디즘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파괴성의 목표는 대상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고립과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절망적인 도피 시도이지만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궁극적인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비극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프롬은 파괴성이 단지 개인적인 병리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 실현을 억압할 때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징후임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 도피 메커니즘은 자동인형적 동조, 오타머탄 컨포미티입니다. 프롬은 이것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교묘하게 작동하는 가장 보편적인 자유로부터의 도피 방식이라고 진단합니다. 자동인형적 동조는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생각, 감정, 느낌, 의지를 포기하고 그 대신 사회나 문화가 제공하는 익명의 권위, 예를 들어 여론, 미디어, 광고, 유행, 상식, 전문가의 의견 등 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마치 주변 환경의 색깔에 맞춰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혹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하는 자동인형, 오타머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독립적인 나로서 겪어야 하는 고독감,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정체 모를 익명적인 우리 또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숨기고 안주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방식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신과 나머지 세계 사이의 간극을 극복한다. 차이는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고독과 무력감의 공포도 사라진다. 자동인형적 동조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무서운 점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여전히 자유롭고 주체적이며 개성적인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어떤 의견을 갖게 되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혹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품을 정말로 원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광고나 유행이 만들어낸 욕망에 따라 소비하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독특하고 진실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상투적인 감정의 패턴을 모방하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의 소위 개성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가, 어떤 취미를 가졌는가 하는 피상적인 차이에 불과할 뿐,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 즉 자발적인 생각과 느낌, 그리고 창의성은 점차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특정 방식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기보다 그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게 됩니다. 프롬은 이러한 상태를 가짜 자아, 수도 셀프, 가 진짜 자아, 어리지널 셀프 또는 본래적 자아를 대체해버린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가짜 자아는 외부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는 역할 연기자일 뿐 진정한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 개성을 존중하고 장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조직과 관료제,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중매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와 소비문화 등을 통해 알게 모르게 획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개인에게 강요하며 자동인형적 동조를 강력하게 부추깁니다. 그 결과 현대인은 겉으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더 깊은 불안과 공허감, 그리고 소외감에 시달리며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프롬의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현대인은 그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원해야만 하도록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을 원할 뿐이다. 자동인형적 동조는 권위주의나 파괴성처럼 눈에 띄는 폭력이나 억압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개인의 자율성,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좀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노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롬은 이러한 세 가지 주요한 도피 메커니즘, 권위주의, 파괴성, 자동인형적 동조, 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심리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집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특정 시대의 사회적 성격, 소셜 캐릭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이론을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에 적용하여 자신의 시대가 목격했던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비극, 즉 나치즘이 어떻게 독일 사회에서 발응하고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가장 중요하고 설득력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프롬은 나치즘의 성공이 단순히 히틀러라는 비범한 혹은 악마적인 개인의 선동 능력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교묘한 책략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단일한 요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는 나치즘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독일 사회,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하층 중산층, 로어 미들 클래스의 독특한 심리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독일의 하층 중산층, 예를 들어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 하급 공무원, 사무직 노동자 등은 19세기 말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전통적인 사회적 지위와 자부심을 상실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전통적인 가치와 권위, 예를 들어 가족의 권위,
군주정에 대한 충성심, 종교적 믿음, 장인 정신 등 급격히 해체되고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편으로는 거대 자본과 기업의 위협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조직화된 노동운동,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이에서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고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정치 세력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굴욕적인 패배와 그에 따른 막대한 전쟁 배상금 부담,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결정적으로 1929년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적 파탄은 이러한 하층 중산층의 불안과 분노, 절망감을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안정되고 질서 잡힌 사회를 강렬하게 갈망했지만 현실은 암담했고 자유주의적인 바이마르 민주주의 체제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혼란과 무능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느꼈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극도의 심리적 위기, 즉 깊은 고독감, 불안감, 무력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히틀러와 나치당이 등장하여 바로 이 하층 중산층의 심리적 필요와 갈망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파고들었다는 것이 프롬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나치즘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프롬은 앞서 설명한 자유로부터의 도피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첫째, 나치즘은 권위주의적 도피 욕구에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을 오류없는 위대한 지도자, führer로 내세우며 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나치즘은 개인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 즉 민족 공동체, 복수제메 인셰프트 또는 제3제국과의 완전한 일체감을 약속했습니다. 고립되고 무력해진 개인들은 히틀러라는 강력한 아버지상과 민족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상실했던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힘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의 마조이즘적 측면, 즉 복종을 통한 안정 추구에 호소한 것입니다. 동시에 나치즘은 아리아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다른 민족, 특히 유대인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당과 국가 조직 내에서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강조하며 상급자에 대한 복종과 하급자에 대한 지배를 당연시했습니다. 이것은 권위주의의 사디즘적 측면, 즉 지배를 통한 힘의 과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안정감을 얻고 동시에 열등한 집단을 억압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나치즘은 파괴성의 도피 메커니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부추겼습니다. 나치즘은 당시 독일 사회가 겪고 있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특정 집단, 즉 유대인,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 외국인 등에게 돌리고 그들을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여 극도의 증오와 적개심을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쌓여있던 좌절감, 분노, 공격성을 이러한 희생양들에게 투사하고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무력감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행위, 혹은 전쟁을 통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억눌렸던 파괴적 에너지를 분출시키고 왜곡된 형태의 힘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 세계를 파괴함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려 한 것입니다. 셋째, 나치즘은 자동인형적 동조의 욕구를 철저하게 활용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과 비판적인 목소리를 철저히 억압하고 대신 라디오, 영화, 교육, 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이 제시하는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를 대중에게 주입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규모의 군중 집회, 화려한 제복과 깃발, 반복적인 구호와 노래, 집단적인 행진과 의례 등을 통해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개인은 이러한 거대한 집단적 열광 속에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킴으로써 고독한 개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불안과 책임감에서 벗어나 강력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익명적인 군중의 일부가 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나치즘은 생각하지 마라, 복종하라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롬에게 나치즘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궁핍이나 정치적 혼란 혹은 히틀러 개인의 카리스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개인의 깊은 심리적 위기, 즉 자유가 안겨준 고독과 불안, 무력감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병리적인 심리적 메커니즘, 권위주의, 파괴성, 자동인형적 동조, 이 당시 독일 사회의 특정 조건과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발현된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독일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라는 독재자와 그의 파괴적인 이념에 열광했던 이유는 바로 그 길이 고통스러운 자유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힘과 안정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프롬의 이러한 심층적인 사회심리적 분석은 파시즘을 단지 지나간 과거의 광기나 악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만들며 현대사회와 인간 심리 자체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위험한 유혹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유가 주는 부담과 그로부터 도피하려는 강력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는 결국 인간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며 포기해야 할 저주받은 선물일까요? 에리 프롬은 결코 그렇게 절망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소극적 자유가 필연적으로 안겨주는 고립과 불안, 무력감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 즉 그가 적극적 자유, 파지티브 프리덤 또는 무엇인가를 향한 자유, 프리덤 투 라고 부르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건강하고 창조적인 길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역설합니다. 적극적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강제나 속박이 없는 상태, 소극적 자유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지적, 정서적, 감각적, 창조적 모든 잠재력을 완전히 인식하고 발현하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능력을 갖춘 상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프롬이 생각하는 이 적극적 자유가 결코 개인의 고립이나 이기심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고유성, 인디비주얼리티와 자율성, 오타너미를 온전히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타인 및 자연, 그리고 세계 전체와 자발적으로 연결, 스판테이니어스 커넥션, 되고 관계 맺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프롬은 강조합니다. 즉, 진정한 자유는 고립이나 경쟁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연대, 살리데리티 속에서 분리나 소외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 럴레이터드너스 속에서 꽃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도피 메커니즘들, 예를 들어 권위주의, 융합을 통한 자아 상실, 파괴성, 관계 파괴, 자동인형적 동조, 피상적 연결과 자아 상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 맺음의 방식입니다. 고독한 자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프롬은 이러한 자발적인 연결과 자기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두 가지 인간 활동으로 사랑, 러브과 일, 웍을 제시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더 깊고 실존적인 차원을 함축합니다.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이나 성적인 끌림, 혹은 상대방에게 병적으로 의존하거나 소유하려는 관계, 공생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성숙한 사랑은 서로의 개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능동적인 관심, 케어, 책임감, 리스판시빌리티, 존경, 리스펙트, 그리고 깊은 지식, 날리지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깊은 하나됨, 유년을 느끼는 생산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프롬은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저서 사랑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러빙에서 이러한 사랑이 개념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서 개인은 고독과 분리감을 극복하고 타인과 깊이 연결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통해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고립된 개인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진정한 인간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프롬은 믿었습니다. 또한 프롬이 말하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지루하고 소외된 노동, alienated labor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생산적인 일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창의성과 기술, 그리고 열정을 발휘하여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세계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창작하는 활동, 장인이 오랜 경험과 숙련된 솜씨로 정성껏 물건을 만드는 작업, 과학자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 혹은 농부가 땅과 교감하며 생명을 소중히 키워내는 과정 등에서 이러한 창조적인 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거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그 일의 과정 자체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발적인 즐거움과 깊은 만족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동시에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통해 타인 및 세계와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개인은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과 가치를 느끼며 동시에 소외되지 않고 세계의 일부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에리 프롬이 제시하는 적극적 자유 또는 자유를 향한 길은 개인이 고립되고 파편화된 원자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과 창조적인 일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활동을 통해 타인 및 세계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개인은 더 이상 자유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세계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유는 이러한 자기 실현과 건강한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동시에 그 빛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롬은 이러한 적극적 자유의 실현이 결코 쉽지 않으며 단지 개인적인 의지나 심리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와 문화가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건강한 관계 맺음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예를 들어 인간을 단지 생산과 소비를 위한 도구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경향, 개인 간의 극심한 경쟁과 소외를 조장하는 문화, 개인의 내면적인 성장보다는 외적인 성공과 물질적 소유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관 등이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깊이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프롬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나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풍요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이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의 다른 저서들에서 건강한 사회, 더 세인 서사이어티 또는 인본주의적 공동체 사회주의, 휴머니스틱 커뮤니테리언 소셜리즘과 같은 개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민주적인 통제 강화,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 기본소득 보장 등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노동 환경 조성,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 시스템 개혁, 상업주의와 획일주의를 넘어서는 건강한 문화 육성, 그리고 공동체 유대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와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의 내면적인 성숙을 위한 노력과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단순히 20세기 중반의 특정 역사적 상황, 파시즘이 발흥을 분석한 책이 아니라
현대사회와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심리를 시대를 초월하여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여전히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위대한 고전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라는 가치의 이면에 숨겨진 고독과 불안, 그리고 무력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파헤치고 그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선택, 즉 권위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맹렬한 파괴성, 혹은 영혼 없는 획일적인 동조에 빠져들 수 있는지를 통렬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파시즘의 발흥에 대한 그의 심층적인 사회심리적 분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극단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그리고 집단적인 증오와 배타성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경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우리를 절망적인 진단 속에만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즉 고립과 소외를 넘어서 타인과 세계와의 연결 속에서 억압과 복종이 아닌 자발성과 창조성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힘주어 제시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은 시대를 넘어 우리 각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망은 진정 당신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가짜 자아의 목소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연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창조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개인을 소외시키고 획일화하며 자유로부터 도피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진지한 성찰과 실천의 여정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유의 서재, 에리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